안녕하십니까. 네. 토목회 이비인후과 이상훈입니다. 4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하고 이비인후과에 관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25 년부터는 제가 작년까지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넷째 주 금요일로 시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뭐 올 한해도 여러분들하고 이비인후과에 관한 중요한 뭐 궁금하신 점 여러분들이 물어오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달 작년 12월 마지막 방송 때 제가 A형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어 A형 독감이 폭증을 했죠. 그래서 뭐 뒤늦게 한 2-3주 뭐 1월 한 두세 째 주부터 뭐 이제 방송에서도 난리가 나고 사실 그때쯤 이미 좀 한풀 꺾이는 시기인데 지금은 인제 많이 환자들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역대급 독감 유행이었죠. 또 실제로 그 독감 자체도 걸리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코로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역대 최고로 힘들었던 그리고 뭐 지금 보면 한 40-50대 청년들은 괜찮은데 청 40-50대 이후에 그 독감 이후에 몸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서 계속 기침이나 콧물 이런 문제로 애먹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뭐 지금 구정 연휴 기간에서 병원이 문을 안 닫겠지만 이번 구정 연휴 기간이 끝난 뒤에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상담하시고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도 인제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 늦었지만 오늘도 한번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질문부터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이라고 돼 있으시네요. 42세 남성이시고 결막염과 비염, 천식, 두드러기 등이 있다고 하십니다. 나잘 스프레이, 흡입제, 거담제, 신귤레어, 항히스타민제 두 종류, 엑시마정 등을 먹고 있는데 감기 걸려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항상 코가 안쪽이 많이 부어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코도 골고 숨쉬기가 힘든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코 세척은 하루 2번 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염하고 천식, 두드러기 다 있으시니까 아마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실 거고 코가 한쪽이 많이 부어 있다고 이비인후과에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코가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이러시겠죠.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데다가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니까 특히 지금 겨울철 지금 같은 때에는 아주 힘드실 거예요. 코도 많이 골고 하시고. 근데 하실 건 다 하고 계시죠. 약도 드시고 나잘 스프레이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코 세척도 하루에 2번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다 제대로 된 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알레르기 환자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 뭐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면 다 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인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 나젤 스프레이가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인지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그냥 환자분이 그 임의로 사서 쓰고 계신 나잘 스프레이인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아 쓰고 계시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면은 하루에 2번까지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식염 세척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많이 심한 시즌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 요즘 같은 때는 필요하면 먹는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시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인제 수술을 하는 선택지가 있죠. 이 경우에 인제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나 하면은 인제 알레르기 비염을 수술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한쪽 코가 막혀 있다고 하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경우 인제 그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해 주는 비중격 교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코가 이분하게 양쪽이 숨을 쉴 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감기 걸렸을 때나 이럴 때 코가 더 나빠질 때 안 좋은 상황일 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최후의 선택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고 계신 걸 그대로 하신다.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나잘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매일 뿌리시는 게 좋다는 거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냥 약을 먹는 겁니다. 심할 때는 약을 먹고 이비인후과 방문을 하시고 아마 그리고
심하지 않을 때는 또 지금 하시는 그 세척이라든가 뿌리는 약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또 견딜만 하실 거예요. 아마 최근에 지금 갑자기 심해지셔서 겨울철이고 하니까 더 힘드실 텐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세척하시고 코에 뿌리는 약을 하루에 심할 때는 2번치까지는 쓰시는 게 좋다.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은 '도저히 안 된다. 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러면 수술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레라이스 님. 독감 걸리니까 수액하고 타미플루 약 중에 선택지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수액을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짱 비쌌다. 독감 수액과 약의 차이는 뭔가요? 네. 뭐 이거는 인제 독감 그러니까 수액이 아니고요. 그거는 인제 타미플루라는 약이 과거에는 먹는 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타미플루 약은 먹는 약으로 하게 되면 5 일을 드셔야 돼요, 5 일. 5 일을 먹게 되니까 아침 저녁을 하루에 2번씩 5 일을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액이라고 하는 건 그 약을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는 약 말고 수액 형태로 인제 그러니까 링거처럼 이 수액으로 형태로 해서 병원에서 한 20분 정도 이 혈관으로 주사를 놔 드리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건 대신에 한 번만 맞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자 약을 5일 먹는 거에 비해서 주사를 한 번에 20분 만에 맞고 한 번만 맞고 나면 그 뒤로는 타미플루를 안 먹어도 되니까. 아무래도 5일 먹을 걸 20분 동안 링거로 맞고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좀 더 편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땐 당연히 인제 수액을 맞는 게 좀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약은 5 일을 먹는다는 건 약을 이틀만 먹어도 된다 그러면 수액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5 일을 먹어야 된다는 뜻은 이 증상이 그 5 일을 먹는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인데 타미플루 주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맞으면 20 분만 맞으면 되니까 그럼 환자분이 예를 들어서 '난 죽겠다. 아파 죽겠다. 좀 빨리 낫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는 더 빠른 쪽은 수액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어 환자들한테 일반적인 것만 보험의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약을 5 일분 먹는 방법이 있고 수액을 맞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5일 약을 먹는 거하고 수액 중에 비용이 수액이 더 비싸단 말이죠. 원래 비용이 더 비싸요. 타미플루도 보험이 안 되면 먹는 약은 비쌉니다. 근데 5일 약 먹는 건 보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보험 약가를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약으로 할 수 있는 걸 주사로 하게 되면 이거는 쓸데없는 진료라 쓸데없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좀 봐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제 수액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나라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 부담금을 내고 주사를 맞게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아마 환자분은 그 타미플루 수액 같은 걸 맞게 되면 그건 비용이 더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인제 뭐 "어느 쪽으로 를 하실 거냐?" 물어볼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어느 쪽을 할 거냐." 작년, 재작년만 해도 대부분 약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 주사를 맞아 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입맛에 딱 맞거든요. 왜냐하면 5일 약 먹는 거에 비해서 5일 약 먹으라고 하면 5일 약 열심히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잘 없습니다. 한 이틀 3일 먹고 나으면 또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틀 지나서 다시 시름시름 아프고 그렇게 질질 끌게 되고 오래가고 참 불편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사를 딱 맞으니까 주사 한 번 맞으면 약 5일 먹는 거하고 효과가 같으니까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좋다고 인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작년에는 우리가 같은 독감 환자를 해도 한 10 명이 독감이 판정되면 이 주사를 맞겠다는 사람 1 명밖에 안 됐어요, 비싸다고. 근데 올해는 10 명을 이렇게 독감이 나오면 9 명이 주사를 맞겠다고 약 먹겠다는 사람 1 명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인제 주사 맞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약효는 어떠냐? 그럼 약으로 먹는 게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약으로 먹는 것도 확실합니다. 다만 5 일을 먹어야 됩니다. 5 일 끝까지 다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타미플루에 부작용이 있죠. 뭐 환청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이를 먹는 내내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이를 먹는 내내 그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뭐 하루에 처음에 없으면 나중에도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5일 내내 약을 먹어야 되니까 5일 약을 먹는 내내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주사 같은 경우는 한 20 분만 맞으면 되니까 병원에서 주사 맞는 동안 하고 그날 저녁이나 그다음 날 정도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 되니까 여러 면에서 좀 비교 우위가 좀 있는 편이죠. 다만 주사가 됐든 약이 됐든 독감이라고 의심이 된 그
48시간 아예 투여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부터 아팠다 뭐 4-5일 됐다. 아픈 지 5일 됐고 나중에 검사해 보면 아픈 걸 다 아프고 열 날 거 다 나고 검사해 봤더니 독감이다. 그때 이 항바이러스를 이제 먹는 거는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독감이 의심될 때는 환자분들이 독감 검사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도 들고 아프고 뭐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검사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보통 때 주는 약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제 뭐 검사해 보라고 이제 권하면 또 화를 내고 뭐 짜증 내고 또 뭐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은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검사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고집 부리고 인제 뭐 검사 안 하고 그냥 보통 감기약 먹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9 명은 다음날 아침에 또 거의 그날 그밤에 죽을 똥을 싸시고 오신단 말이죠. 검사해 보면 결국 담이 독감 양성이다. 그래서 그 뒤쪽 그러면 인제 독감 수액이나 약을 좀 쪼끔 비교적 그 전날 먹는 것보다 늦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고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런 독감 시즌이나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독감도 이 시즌에 의심이 되면 좀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어 해서 아니면 좋은 거고 맞으면 인제 그걸 하면 되니까. 그럼 4566 번님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다. 왜일까요? 예방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100% 안 걸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예방 백신이라는 거는 인제 네 가지 인제 그걸 주사를 이제 B형 두 가지, A형 두 가지 유행하는 거에 대한 걸 넣어서 이제 맞게 되죠. 원래는 정확하게 예측이 돼서 지금 백신에 들어가 있는 게 정확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년보다는 훨씬 백신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고게 정확하게 한 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A형 두 가지가 딱 이번 백신에 들어간 게 맞아떨어져서 비교적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훨씬 더 회피율이 높았어요. 그걸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이제 독감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뭐 하루에 많을 때는 막 50 명, 60 명씩 뭐 더 많게도 대략 어림잡아서 예를 들어서 5-60 명을 독감 검사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 40 명, 50 명을 검사한다고 치면 40 명은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들. 그럼 40명 중에 의심이 되는 사람이 검사를 해 보면 거의 한 70-80% 10명 검사하면 7-8 명은 독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독감 백신을 안 맞은 10 명이 검사를 하면 그중에서 의심은 가지만 그 10명 중에서는 보통 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1-2 명밖에 없었어요. 이번 독감 시즌 내내. 그만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데 왜 4569 님 그럼 나는 왜 걸렸느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방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은 지 너무 시간이 안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2주 전에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왜 나 독감에 걸렸느냐." 백신을 맞고 인제 항체가 생기고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한 한 3-4 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맞으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서 너무 빨리 맞았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환자분의 자가 면역력 상태가 안 좋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아서 항체는 있는데 너무 내가 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뭐 심하게 과로하고 해서 내 면역 능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걸릴 수 있고 또 백신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항체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뭐 10 명이 백신을 맞으면 그중에 뭐 2-3 명은 이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생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걸린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프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상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열도 쪼끔 덜 나고 또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인제 필드에서 환자들을 보면 항상 묻습니다.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 우리가 며칠 약을 먹고 또 다음에 보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에는 안 맞은 사람들보다 쪼금
덜 아파하더라. 합병증도 덜 생기고 좀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게 경험적으로 제가 이번에 독감 시즌에 느낀 겁니다. 아마 456번 님도 그랬길 바라고요. 그래서 예방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백신을 맞았으니까 무적이다.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가 백신을 맞았어도 이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들하고 너무 오래 접촉을 하고 너무 바이러스가 인제 그거 뭐지? 예, 접촉이 오래되고 하면은 이제 자기 면역력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좀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무리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바이러스에 대한 회피를 하시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 난 백신을 맞았으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도 되고 백신 독감 걸린 사람하고 뽀뽀를 하고 같이 물도 먹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생활해도 나는 괜찮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음에도 항체가 안 생길 수 있고 내 면역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철희 님. 어릴 때 편도가 남들보다 커 가지고 수술을 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수술 받는 게 싫으셔서 안 시키셨다고 하시네요. 조금만 무리하면 지금도 편도가 부어서 힘들다. 수술은 여전히 좀 그런데 피곤하면 편도가 붓고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저는 8살 때 초등학교 1 학년 때 편도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다짜고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나이 지금 50년 전의 기억인데 지금도 그때 그 수술장에 끌려가던 기억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술장 그 마스크 쓰고 나를 이렇게 강제로 팔을 붙잡고 마취를 시켰던 선생님이랑 그 수술장이랑 그 수술장의 그 분위기 그다음에 그 회복실 제가 아팠던 회복실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뭐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뭐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김철희 님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수술을 어릴 때 안 하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편도면 앓지 않습니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수술을 했으면 지금 생각하면 아마 '수술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수술하긴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근데 이 만약에 김철린 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30세 전이면 수술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30세 초반까지는 편도염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편도가 있는 사람들. 물론 그 이후에도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심한 편도염을 자주 걸리는 분이라면 30세 전에는 굉장히 빈도가 높기 때문에 김슬희 님이 아직 뭐 25 세, 20 세라고 하면 수술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 50 대다. 그러면 좀 수술을 안 하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편도염이 좀 덜 걸리는 편이니까. 자,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철희 님이 만약에 편도가 크기만 한 게 편도염만 문제가 아니라 코도 고들고 코로 잘 때 코골이가 심하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 이럴 때는 또 편도를 수술해 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편도를 제거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뭐 이득이 크게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제 나이가 젊다면 수술을 해 주는 게 아직이라도 늦지 않다. 자, 그러면 수술 안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가글링입니다, 가글링. 가글링보다 더 좋은 예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인제 목 감기가 걸려서 오시는 분들한테 가글링 많이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제 그 논문이나 연구에 의하면 편도염이 걸린 상황에서는 가글링을 하나 안 하나 뭐 가글링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 낫는데 그 치료 효과가 가글링을 하는 사람 쪽이 더 높지 않아요. 가글링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든 치료의 효과 그러니까 가글링을 해서 더 빨리 낫고 가글링 안 하면 덜 낫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두 군이. 그렇지만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글링을 계속 그래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방에서는 어떠냐? 가글링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누가 더 잘 걸리느냐? 가글링 하는 쪽이 훨씬 덜 걸려요. 그러니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치료에는 가글링을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쪼끔 유리해요. 통계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글링 편도염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내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매일 가글링을 하고
내 옆에 친구는 가글링을 안 한다. 그러면 얘보다 내가 훨씬 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통계적으로 연구에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가 자주 붓는 분들은 가글링 하는 걸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잘 걸리고 어떨 때 안 걸리고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시작할 때도 자기가 압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내가 인제 좀 있으면 목이 아파.' 그럴 때 이제 초기에 열심히 가글링하고 비타민 C 먹고 뭐 고 시기가 고런 딱 시작할 시기가 되면 일찍 자고 뭐 내 몸을 내가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뭐 비타민을 먹는다, 일찍 잔다, 뭐 가글링을 많이 한다, 물을 많이 먹는다, 마스크를 쓴다.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예방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수술을 하시든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영돈 님. "원장님 저는 코가 목으로 잘 넘어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건 후비루가 있다는 거잖아요. 후비루 환자들이 최근에 많이 많아졌죠. 왜 많아졌느냐. 옛날에는 후비루라는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병이라고 인식도 안 했고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이 "후비루가 어떤 병이고 후비루는 뭐 어떻다.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비루라는 것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병이라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뭐 병 이것 때문에 병원에 온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가 목으로 넘어가는 건 원래 넘어가는 거 왜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중에는 자꾸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불편해하지도 않고 이렇게 코를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코가 자꾸 목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흔한 거는 인제 그 비염이죠, 비염. 코가 넘어가는 콧물이 맑게 물처럼 줄줄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이제 맑은 콧물이 넘어가는 건 주로 비염입니다. 급성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혈관 운송 비염이나 맑은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축농증 같은 사이너사이티스 부비동염 같은 경우 축농증, 부비동염 같이 콧물이 뻑뻑하고 누렇고 끈적끈적한 콧물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넘어갈 때 이게 맑게 넘어가는 게 한 번 넘어갈 때마다 아주 찐득찐득한 그런 아주 스티키한 그런 분비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오영도 님이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둘 중에 어느 쪽 넘어가는 콧물이 어느 쪽이냐 따라서 인제 그 원인이 다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맑은 콧물이 넘어갑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비염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무 건조한 환경에 있다든가 이러면 겨울철에 심해지고 또 뭐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여름철에도 이제 코가 지나치게 말랐다가 또 갑자기 또 너무 콧물이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인제 넘어가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덜 하게 하려면은 습도 조절을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뭐가 있을까요? 식염수나 세척 같은 걸 통해서 코를 자주 헹궈 주거나 씻어 주는 것들. 그리고 일정하게 코 안에 습도를 유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코가 넘어가는 걸 막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큰사람 님. 숨 쉬는 쪽에 중기역 쪽에 딱지가 자꾸 앉아 있어서 계속 팠더니 코에 피가 멈추질 않고 딱지가 없어질 때까지 피가 나고 딱지가 앉을 때까지 피가 난다는 거죠. 딱지가 안 앉으면 계속 피가 난다는 거네요. 딱지가 앉으면 또 파고 계속 순회 공연하듯 연속입니다. 이걸 거의 10 년간 빨간 코딱지를 파고 있는데 힘듭니다. 딱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파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 불편합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뭐 정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계속 딱지가 앉아서 계속 팠더니 피가 멈추지 않고 도루마무잖아요, 도루마무. 도루마무라고 아시나요? 거기 뭐죠? 마블 만화 중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보면 도루마무라고 나옵니다. 계속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제 서클 오브 라이프죠. 그러니까 딱지가 앉는데 그걸 팠더니 피가 나고 피가 나니까 다시 또 딱지가 않겠죠. 그걸 순회 운행한 지 10 년간 그렇게 파고 계신다는데 어 "하지 않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어 딱지라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딱지 모든 딱지 우리 코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피부에도 그렇고 딱지가 하는 역할은 이 크러스트가 앉는 이유는 그 크러스트가 앉음으로써 그 밑에 있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보호하냐면 일종의 그 가디언이죠, 가디언.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같은 역할이에요. 애들이 다 크기 전에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애들을 보호해 주는 엄마 아빠가 있듯이 딱지는 새로 생기는 점막이나 피부에 엄마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딘가 상처가 나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딱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난 곳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딱지가 그 상처에 새로운 어떤 데미지가 안 있도록 이렇게 막아 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예, 밑에 인제 코피가 나고 딱지가 앉으면 그 밑에는 인제 새살이 올라오면서 이 새살이 안 다치게 딱지가 막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굳이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다른 남도 아니고 뭐 내 원수도 아니고 내 자신의 코에 내 새살이 올라오는 곳에 딱지를 내가 스스로 기어코 그걸 파내서 그 밑에 새로 올라오는 그 살을 또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버릇이거든요, 버릇. 자꾸 이렇게 앉아서 하는 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 딱지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돼요. 내가 파면 또 생긴다. 왜냐하면 또 보호를 해야 되니까 계속 딱지는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또 파고 딱지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니까. 특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딱지는 우리 사람인 이상 딱지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상처가 난 자리는 무조건 딱지가 생기기 때문에. 상처를 내놓고 딱지가 안 생기길 바란다는 거는 그건 내가 어느 순간 뭐 사람이 아닌가 하고 같죠. 이게 또 그래서 딱지를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처가 난 자리엔 반드시 딱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생긴 딱지를 어느 정도 놔둬야 되느냐. 한 2주 정도 코 같은 경우에 2주 정도를 건드리지 않고 놔두면 저절로 딱지는 떨어져 나오고 새살이 나온 자리에는 딱지가 더 안 앉거든요. 근데 이 2 주를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인제 문제죠. 2주 동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치료법은 따로 없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연고라고 해서 눈에 나는 맞는 안연고나 뭐 바세린 연고 같은 걸 바르시면서 가만히 놔두시면 2주 안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자 베제크 님. 코 안쪽 피부가 가려워서 안연고를 발라도 계속 증상이 계속되었는데 피부가 가려웠을 때는 안연고를 발라도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연고 안에는 가려움을 없애주는 성분은 없거든요. 가습기에 따뜻한 수증기를 쬐니 가렵지 않다. 콧속이 건조해서 가려운 걸까요? 만약에 콧속이 건조해서 가렵다면 안연고를 발라줘도 그게 충분히 습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좋아질 텐데 아니면 안연고 바르는 위치가 잘못됐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피부 안연고를 발라도 계속 증상이 계속되는데 따뜻한 수증기를 쬐니 가렵지 않다. 그럼 수증기를 쬐서 가렵지 않다 그러면 건조해서 가려운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따뜻한 수증기를 쐰다든가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안연고를 발라도 계속된다 하더라도 안 바르는 것보다 분명히 나을 테니까 안연고를 여기 가습기 쐬면서도 발라 주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안연고 바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글보글님. 돌발성 난청 발생 3 일째다. 고용량 스테로이드 12 알 처방받았는데 며칠 먹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은 5일 먹습니다, 5 일. 5일 정도를 먹는데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5일 정도 먹게 되는데 인제 그 데시벨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어느 쪽 주파수가 떨어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는데 길게 먹으면 2 주, 한 달까지도 먹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병원에서 그 며칠 간격으로 청력 검사를 할 거예요. 청력 검사를 해서 청력이 스테로이드 복용을 하는데도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고막에다 직접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하고요. 뭐 필요하면 링거나 뭐 수액 같은 걸 맞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이 3 일째인데 인제 내일 모레부터는 병원을 가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뭐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버블블루 님은 아마 며칠 정도 처방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아마 병원에서 약을 길게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 주일 이상 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혈압이나 당뇨, 위장 장애가 크게 없다면은 돌발성 난청은 청력을 잃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약 먹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그 준 대로 처방을 받으시 걸 다 드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라도 갑자기 기가 더 나빠진다든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럴 때는 24 시간 365일 하는 그 이비인후과나 이런 응급실 청력 검사가 가능한 그런 응급실 같은 데를 방문하셔서 혹시나 나빠진 건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 쉬셔야 되죠. 잠만 잘 자도 좋아집니다, 돌발성난증은. 잠 잘 자고 잘 쉬기만 해도 좋아지고 스테로이드 발생하고 얼마 만에 약을 먹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발생하고 나서 일 주일 안에만 약 잘 드시면서 잘 쉬어 주시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대부분 인제 약을 잘 안 먹는다든가 잘 쉬지를 못한다든가 아니면 발생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병원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트리거 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편도에 홈이 커서 편도 결석이 자주 낀다. 하십니다. 예, 편도에 홈이 큰 사람들은 결석이 자주 생기죠. 편도 제거 수술하더니 2 주간 지옥의 고통이라서 수술을 주저하고 있다. 좀 여러 번 치료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씩 홈을 제거하고 덜 아픈 시술은 없을까요? 그리고 비중격이어서 비염도 있고 코골이도 있는데 단순히 코골이를 없애고 싶은데 이 정도 증상에도 수술을 하는 걸 추천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트리거 님. 안타깝게도 지금 트리거 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은 코골이 수술 이거 비중격을 수술을 하면 코골이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코골이를 없애고 싶어서 비중격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코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편도입니다, 편도. 예. 편도가 코골이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코골이가 있다. 이 사람이 코를 곤다 했을 때 편도도 크고 비중격도 휘어 있다. 그러면 대부분 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비중격이 휘어서 코를 고는 확률은 한 20-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거 님 같은 경우에는 편도 수술이 지금 뭐 편 편도 결석을 없애고 싶어서 여러 번 돈이 들더라도 조금씩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트리거 님이라면 트리거 님은 편도 수술하면 일석이조가 되죠. 편도 결석도 안 생기게 할 수 있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골이도 좋아지니까. 이중격 비염 수술을 안 해도 될 수 있죠. 물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트리거 님은 지금 편도 수술을 하는 게 코골이에도 도움이 되고 편도 결석도 없앨 수 있고 2 주만 참으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쪼끔 더 넓게 생각하시면 편도 수술을 하시는 게 코골이에도 좋고 편도 결석을 아예 없어지겠죠.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베네핏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비는 바다갱서 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기청정기가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공기청정기는 도움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또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된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공기 환경, 대기 환경이 나쁘면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비염도 악화되고 천식 환자도 많아지겠죠. 대기 중에 먼지가 많은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 봄, 가을에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가 많아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죠.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당연히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비염 환자, 천식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좋겠지만 내가 집에서 뭐 생활하는 게 뭐 밤에 잘 때 외에는 뭐 대부분 회사에 있다. 근데 회사 막 지저분하고 너무 공기가 안 좋다. 뭐 그러면 '내가 공기청정기를 꼭 집에 들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인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인제 환자분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환자분 집안의 공기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셔서 결정을 하실 문제 같아요. 뭐 집이 그렇게 먼지가 많거나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될 만큼 오염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환경이 나쁘다면 공기청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공기청정기보다 더 개인적으로 비염 환자나 천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공기청정기를 사는 것보다 한 120배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김숙자 님. 원장님은 매일매일 독감 코로나 환자를 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에 안 걸리시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역시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하셔서일까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또 걸리죠 제가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걸리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건 보통 금기인데 이렇게 막 안 걸린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하면 그다음 날 걸리는 게 보통 독감이나 코로나서 이런 거는 보통 함부로 입을 대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미신이지만 예. 자 뭐 안 걸리는 비결이라 그러면 저는 인제 마스크를 N95라고 해서 제일 그 방역 수준이 높은 왜 그 막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죠. 예 그걸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리로 된 이 환자들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코를 많이 석션을 하고 뭐 하다 보면 환자들이 재채기를 제 얼굴에다 하고 뭐 아니면 기침을 하거나 하면 뭐 콧물이나 이런 게 제 얼굴에 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제 막기 위해서는 유리 마스크가 유리로 된 그러니까 투명한 마스크 같은 걸 이제 얼굴을 가리는 이런 실드를 착용합니다. 실드 안에 마스크를 다시 쓰죠. 그러고 인제 환자들을 계속 손으로 만지고 환자들의 코를 만지고 하니까 이제 제 손에는 계속 환자들의 분비물이 튀니까 모든 환자를 보고 나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환자들을 그 손으로 환자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환자를 보고 나면은 환자 한 명을 보고 나면 계속 알코올 솜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손이 다 이렇게 헐어 있어요. 손이 이게 다 손이 막 갈라지고 이렇게 퍼석퍼석해요. 왜냐면 하도 알코올로 손을 닦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제 좀 덜 걸리죠. 마스크 쓰고 손 씻기는 당연하고. 집에 가서는 가자마자 집안 식구들하고는 접촉을 바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손을 씻고 가도 집에 가서 혹시나 제 머리나 몸에 뭐 묻어 있는 게 식구들한테 옮을까 봐 가자마자 바로 샤워를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걸린 사람은 걸리니까 어 일찍 주무시고 잘 먹고 계속 가글링 하시고 평소에도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도 인제 잘 안 걸리는데 우리 병원 간호사들이 오히려 어디서 많이 걸리면 집에서 더 걸려와요, 집에서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예 병원에서 걸리는 것보다. 저도 그 집에 있는 애들이 인제 걸려서 뭐 코로나를 저한테 옮기고 이러지 병원에서 옮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병원 이비인후과나 호흡기에 관련된 비 특히 치과 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치과는 치료를 할 때 이 에멀전 이 공기에 에어로졸이 너무 많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윙 갈면서 그 막 분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가시면은 거의 치과 치료하고 코로나나 독감을 옮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과에 가시면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에는 치과 예약을 될 수 있으면 쪼끔 피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치과 선생님이 보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자기가 면역력이 없거나 꼭 그런 걸 피해야 된다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김숙자 님. 님 이제 그렇게 마스크와 손 씻기를 잘 해서라기보다는 뭐 오랫동안 해서 쪼끔 면역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엔젤 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이비인후과에서는 독감 검사를 안 하나요? 독감 증상이 있어 진료 보고 그냥 약을 받아 왔는데 이런 경우는 타미추 플루 처방이 안 되지 않나요? 그리고 타미플루 주사도 있다는데 개인 병원에서 맞을 수 있나요? 요즘 독감 검사 다 합니다. 안 하는 병원이 잘 없을 것 같은데요. 독감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보고 그냥 약을 받아 왔다고 하시는데 의사가 보기에 뭐 열이 없거나 하게 되면 검사를 안 하는데 환자분이 검사를 해 달라고 하시면 당연히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독감 검사 자체가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고 그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뭐 한 3만 원 정도 비용이 들잖아요. 비싼 검사에 속하는데 그걸 인제 환자한테 하라 그랬는데 또 검사에서 안 나오면 뭐 저 같은 경우에 되게 눈치 보이고 이런 게 싫어서 환자 진짜 열이 많이 나고 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저는 검사를 해 보는 게 좋다고 인제 권유를 하는 편이고 좀 긴가민가하는 분들한테는 환자한테 맡깁니다. 뭐 하시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시면 좀 더 두고 보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괜히 또 했다가 아니면 욕 얻어먹으니까. 그래서 인제 근데 환자가 해 달라 그럴 때는 반드시 해 줘야 되죠. 만약에 해준 환자가 아무리 증상이 없어도 해 달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걱정되거나 본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의사가 보기에 아니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제가 낭패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열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엔 절대 독감이 아닌 것 같은데 해 달라는 분을 안 해 드렸는데 나중에 그게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독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아주 곤란한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뒤로는 저는 환자분이 해 달라면 거의 군말 없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의 의심되는 분한테 무조건 권하긴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독감 증상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독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타미플루 처방은 보통 안 하죠. 왜냐하면 타미플루는 항바이러스제이기 때문에 독감이 아닌 사람이 먹으면 득보다 더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미플루 주사는 개인 병원에서 당연히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개인 병원에서 제일 많이 인 거기 주사 놓는 것 중에 하나가 타미플루 주사죠. 독감 환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병원에서 맞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님, 며칠 전 코 CT를 찍어보니까 코 뒤와 볼, 미간까지 코가 꽉 차 있어서 약을 먹은 지 일주일이다. 아마 부비동염이 심한 걸로 약을 드시나 봅니다. 이틀 간격으로 코를 빼고 있다고 하시네요. 병원을 이틀에 한 번씩 가시나 봅니다. 평소 비염은 있었는데 급성으로 코가 막히고 숨쉬기가 편하지 않다. 약 처방과 코를 빼는 것만으로도 완치할 수 있는 거죠. 네, 충분합니다. 보통 아무리 심해도 2주 정도면 좋아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코까지 빼주고 약도 잘 먹고 하시면 집에서 식염수 세척하고 코에 뿌린 약을 같이 쓰시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 대부분 2주 안에 좋아지죠. 근데 뭐 아주 만성형으로 자주 있는 분이라든가 코 안에 그 코뼈가 휘어 있다든가 코 안에 혹이 있다든가 특별한 해부학적 문제가 있거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항생제나 이런 데 면역 그죠? 내성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면 좀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완치하는 데 보통 2주 정도 걸리고요. 평소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식염수 세척, 마스크 쓰기 등인데 코에 생기는 부비동염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냥 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감기 끝에 옵니다. 감기를 앓고 난 직후라든가 감기를 걸리는 중에 생기기 때문에 감기 자체가 덜 걸리면 덜 생기죠. 그리고 평소에 뭐 비염이 있다든가 생활하는 환경에 너무 안 좋다든가 이런 분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가 식염수 세척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감기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비동염도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큰사람님, 역류성 후두염을 5년 전에 앓고 지금은 숨 쉬는데 들숨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천식이 아니라고 진단했는데 신경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라고 진단받았다. 신경정형과 가서 공황장애를 판정받고 약 먹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어, 역류성 인후두염이 완치가 되셨나요? 역류성 인후두염도 마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역류성 인후두염을 5년 동안 앓았다 그러면 그게 치료가 안 됐다면 일단 신경정신과 가서 공황장애 판정받기 전에 일단 역류성 인후두염 치료가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천식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다면 인제 그 역류성 인후두염이 완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역류성 인후두염도 완치가 됐고 역류성 인후두염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인제 그 신경정신과에서 뭐 공황장애나 이런 쪽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뭐 인제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하거나 하다가 잘 안 나으면 이건 좀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니냐. 신경정신과를 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의사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인지 과연 이게 진짜 병이 없는 건지를 알려면 반드시 병이 없다. 그러니까 기질적인 병, 역류성 우두염이나 천식이나 환자분이 숨이 안 쉬는 걸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다른 병이 의학적으로 없다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신경정신과나 이런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뭐 병을 이 사람은 뭐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니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경정신과는 제일 마지막에 그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병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병이 뭐 계속 악화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경정신과는 제일 마지막에 가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런 병 등 이런 병
진짜 병을 찾아보니까 있을 만한 병이 다 없으니까 '아 그러면 나는 이게 내 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신경정신과적인 뭐 공황장애냐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 라이온 님. 충농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알레르기 천식이 있으면 재발률이 높다는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충농증 환자 중에서 물혹이 있고 알레르기 천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스피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스피린 알러지라고 해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진통 소염제 같은 걸 먹으면 막 알러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충농증도 있고 천식도 있고. 이런 분들은 특별히 그 물혹이 자꾸 재발하는 성향이 있는 그런 어 형태의 증후군인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도 재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제 그런 분들한테 인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자체 말고 인제 따로 뭐 주사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피제트라고 하는 그런 주사를 통해서 물혹을 줄여 주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수술이 싫으시면 그걸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건 좀 맞지 않습니다. 재발률이 높지만 받고 말하면 성공률도 그만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발률이 40%라 그러면 얼핏 보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뭐 10명 중에 6 명은 수술하고 낫잖아요. 내가 6 명에 들지 4 명에 들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0%지 않습니까? 나아질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평생 코 막히고 누run코 나오고 코에 혹 단채로 살아야 되는 건 100% 니까. 근데 수술을 하면 그래도 60% 정도의 찬스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 수술을 한 번 정도는 필요하면 해 보는 게 좋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면.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그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치료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지키시면 생각보다 재발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뭐 한 70 됐다. 그러면은 수술 재발률도 먹고 하면은 좀 수술이 주저야 되겠지만 내가 20-30 대다. 그럼 앞으로 한 5-60 년을 이 코가 막힌 채로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한번 수술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밤새꽃 님. 코에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다면 한쪽 코만 막혔을 때 아주 불편한 증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알러지가 한쪽만 막을 일은 없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죠? 한쪽 코만 막혔을 때 아주 불편한 증상은 무엇 때문이냐. 이게 인제 알레르기가 되면 한쪽만 막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다 막히죠. 근데 이제 코뼈가 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에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코뼈가 휘어서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부어 보면 좁은 쪽은 금방 막히니까 넓은 쪽만 쪼끔 뚫리게 돼 있으니까 어 그렇게 되겠죠. 근데 한쪽 코만 막혔을 때 아주 불편하다는 건 반대쪽 코는 안 막혔으니까 안 불편할 텐데 무슨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구조적 문제가 없는데 한쪽 코만 막혔을 때 아주 불편하다. 뭐 양쪽이 다 막혀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한쪽 코만 막히면 반대쪽은 뚫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숨쉬기가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알러지가 있으시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에서 그 알러지 환자들이 와서 이쪽 코 자기는 코는 안 막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코는 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막혔다 안 막혔다는 기준 특히 알러지 환자들 오래된 알러지 환자들은 자기는 코 숨 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코가 숨 쉴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쪼끔만 코가 뚫려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가 막힌 게 기본값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예. 뭐 그다음에 ACT 님 "코에 물혹 때문에 냄새를 못 맡고 있다." 아 물혹이 있으시군요. 약 먹고 일시적으로 맡게 되었다가 다시 못 맡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는데 부비동 수술을 은 말고 코에 있는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부비동 수술이라는 게 물혹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물혹이라는 거는 부비동염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생기면 코가 막혀 그 코 안에
점액질이 나와야 될 곳이 막혀서 그 점액들이 물혹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열매만 따면 이 나무에서 또 다음에 또 열매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혹을 없애는 거는 물혹만 없애는 게 아니라 물혹을 없애면서 이 막혀 있는 곳을 뚫어 주는 거. 그게 인제 축농증 부비동염 수술인데 이 부비동 수술을 해야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그래서 물혹만 하는 수술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뭐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도 하고요. 저도 뭐 그냥 앉은 자리에 꼭 수술장에 안 가고도 그냥 터트려 주는 거는 저희 병원에는 그런 분들 많이 오시죠. 그 수술을 한번 하고 나서 부비동 수술해서 다 인제 열어 놓은 상태에서 열매만 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인제 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그런 걸 해 주기 싫어하니까 그냥 약만 먹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근데 최악의 방법이죠. 어 수술을 하려면 다 근본적인 수술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하는 거지.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은 사실은 그건 수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을 해 주는 경우는 진짜 제한적 경우에 외에는 없어요. 그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 환자가 특별하게 전신 마취가 안 된다든가 뭐 아니면 부분 마취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참을성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출혈이 많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혹만 제거하는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제 여러분들 또 뭐 오늘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제 뭐 독감은 다 끝났고 그래서 A형 독감은 더 막 끝물이죠. 지금은 끝물인데 구정 연휴가 인제 있고 나게 되면 대대적으로 또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럴 땐 또 전염병이 또 돕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막 도는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서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도 있지만 이 오고 가고 이동하고 이런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몸이 에너지가 그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들죠. 그러면 뭐 감기도 잘 걸려요. 보통 누가 감기 잘 걸려요. 막 밤새서 뭘 하거나 뭐 아니면 결혼 전에 막 결혼하기 전에 꼭 아프죠,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또 많이 아프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이 많고 내가 내 몸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든 이 감염병은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아마 구정이 지나고 나면 B형 독감 제가 예상하기로는 B형 독감이 꽤 유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A형 다음이 B형이니까. 뭐 근데 B형은 다행히 그렇게 전염력이나 아픈 정도가 A형만큼 심하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걸려서 좋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다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잘 씻으시고 또 문제 있으면 뭐 가까운 병원 가셔서 빨리빨리